예, 반갑습니다. 이준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수당 전쟁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을 조금 바꿔왔습니다. 교재를 바꿔왔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게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사는 말입니다. 흐름을 놓치고 흥미가 끊기면은 망해요. 이게 질린다 싶으면은 그 전쟁은 망합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뭐 외운다기보다 이해하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한데, 이 시험 전에 보려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갑자기 제 영상을 보고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다급해서 조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최대한 잘 안 끊기고 재밌게 설명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제 좋은 책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책으로 바꿔왔습니다. 네, 시험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다음 공부하러 가기 전에 잠깐 하는 거라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간결하게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동아시아가 이제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한다. 자, 수의 중국 통일. 수나라가 남북조, 위진남북조 시대죠. 그 시대를 통일을 해버립니다. 이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가 북쪽으로는 돌궐, 남쪽으로는 백제, 왜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백제와 왜는 알겠어요. 뭐 이거는 남서부에 있던 그 나라고 왜는 일본이고. 근데 돌궐? 뭐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돌궐은 이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강의 중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뤄주신 부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돌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있는 튀르크족의 조상격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튀르크 어디 나라 사람 같으세요? 바로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과 터키는 1400년간의 동맹을 지금까지 맺어오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때부터 동맹이 체결이 되었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뭐 이거를 굳이 이걸 꼬박꼬박 진짜 온 힘을 다 갈아서 박박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잘 따라만 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삼국 간의 경쟁 보겠습니다. 6세기 중반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 자, 6세기 중반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성왕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시킨 그 왕이 누구죠? 바로 진흥왕입니다. 이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겠죠. 그게 바로 여기 위에서 얘기한 이 동맹입니다. 이 신라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혼자서는 무리다. 왜냐면 양쪽에서 쌈 싸먹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 보겠습니다. 남북 세력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돌궐, 고구려, 백제, 왜를 얘기하고요. 이제 동서 세력 나옵니다. 수의 도움을 요청한 신라와 수, 당의 동서 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랑 당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같이 묶냐면은 수가 30년 만에 멸망을 해요. 나라가 세워지고 30년 만에 당나라로 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당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분명히 다른 나라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신라 수당의 동서 세력과 고구려 백제 외 돌궐의 남북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모양이에요. 외우기 편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다 깔았어요. 이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수 문제, 수 양제의 침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왜냐면은 얘네 왕이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수 문제가 나라 세우고 수 양제가 나라 말아먹어서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수나라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문제의 침략. 수가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해요. 복속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속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통일했어. 엄청 세잖아. 근데 굳이 니네랑 싸우기 싫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기어들어와.
그럼 내가 니네 어느 정도 자치권은 인정해줄게. 거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고구려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쟁의 민족, 전투의 민족, 정복의 민족, 불같은 민족, 용기의 민족. 고구려가 이를 거절하고 요소 지방을 선제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기어들어와 했는데 꺼져 이러고 턱주가리를 한 대 날린 거예요. 이 요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요하강을 중심으로 요동, 요서 이 요소 지방을 고구려가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본토를 타격한 거예요. 이건 전쟁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니네 먼저 때렸다. 나 이제 때려도 된다. 정당방위 이러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홍수, 풍랑, 전염병 등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가요. 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굳이 싸우기 싫어서 들어와 했는데 어느 정도 신경전은 물론 있었겠지만 들어와 했는데 먼저 턱주가를 깠어요. 열받네 이러고 쳐들어갔는데 이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그렇게 수 문제는 이를 아득바득 갈다가 돌아가시고 수 양제가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아버지 원수 갚겠다고 진짜 각성해서 칼같이 준비해서 왔어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근데 이 113만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은 그냥 이 한 타이틀로 정리가 돼요. 이 세계 2차 대전 이전 1차 대전인가? 아무튼 현대 이전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력이 소모된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00년 전 전쟁이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병력을 가지고 왔던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규모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10손가락 뽑으면 규모 그 안에 든다 이 말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들겠네요. 현대전 이전이니까.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지원군까지 더하면은 360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군이 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군까지 총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6배 그 병력을 데리고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미쳤습니다. 나라 전체의 국군을 걸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컸던 전쟁입니다. 고구려가 요동에서 저항을 해요. 아니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쳐들어온다는데. 그러자 수가 30만 별동대가 뭐냐면은 특별히 공격만 하도록 따로 어디를 정해서 거기만 공격하도록 만들어진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조차 30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반, 정예병만 30만. 와, 규모가 정말 컸죠.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영웅이 있죠. 을지문덕이 이 별동대를 유인해서 살수대첩, 이 유명한 살수대첩을 이뤄냅니다. 살수가 어디냐면 청천강 얘기하는데 청천강은 이 평양의 위쪽에서 흐르는 강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 30만 별동대를 격퇴를 해버립니다. 완벽하게 말살을 해버려요. 자, 그러자 이제 수나라가 엄청 흔들리겠죠. 근데 이제 을지문덕 말고도 재밌는 얘기인데 영웅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냐면 고건무라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반 고건 아니고요. 고건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훗날 고구려의 제27대 왕 영유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엄청 잘 싸웠대요. 그래서 이 당나라 역사서에 살수대첩을 다룬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다룬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영웅 딱 2명 나옵니다. 을지문덕, 고건무. 자, 그 정도로 이 둘이 엄청 잘 싸웠다고 해요. 그리고 업적도 되게 많았고. 자, 이 고건무와 을지문덕이 수군을 아예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왜냐면은 아니 전쟁한다 그래서 내가 굳이 저 먼 곳까지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굳이 저 먼 곳까지 가가지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돈 없다고 보상 안 해줘. 나 밥 먹이는 것도 잘 못해. 그렇다고 이기나? 이기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수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 수나라는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고구려 말고도 이 세계사에서 다루지만은 대운하 건설도 있었거든요. 이 수나라가 멸망하는 원인 중에. 근데 이 사람 360만을 타지를 향해서
가는 거는 어려워요. 360만을 대기시켜서 방어시키는 것보다도 공격은 몇십 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수나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 고조 누구였더라? 아무튼 고구려와 당의 관계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 당은 건국 초기에 고구려랑 친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 위진납북조를 통일한 그 수도 고구려한테 깨부서졌습니다. 36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당나라 감당됩니까? 안 됩니다. 이 당나라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음에 불구하고 쳐들어갔던 수는 망했습니다. 당나라 몸을 사려야겠죠? 사립니다. 근데 이제 당태종 당나라 2대 왕입니다. 이 당태종이 즉위를 한 다음에 고구려 압박을 시작해요.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이 진시황 진나라 때 진시황이 이 북쪽의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천리장성 누가 쌓는지 아세요? 연개소문이 쌓았습니다. 연개소문 누굽니까?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고건무 그 영유왕을 제거하고 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세운 후 스스로 대망리지 고구려의 최고 권위자 왕보다 높아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돼서 고구려를 이끌어 가게 된 그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이 신라와 당에 대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추진했어요. 이 연개소문이 반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이 되게 유력하다시피 여겨지는 설 중에 하나는 고건무 영유왕이 당과의 친선 관계를 조금 오래 유지하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제 당한테 이거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하고 이 몇몇 학자분 의견이라서 정설 아니니까 들어놓으세요. 그냥 굳이 뭐 이거 외워야겠다 이러진 마시고 영유왕이 당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저거 당 것들 조만간에 우리 침략할 거 뻔한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지? 그 생각에 조금 안 입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제거한 후 강경 정책을 바로 핀 것을 보면은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당의 침략. 당태종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략해요. 왜냐면은 연개소문 전에 영유왕이 있을 때는 친하게 지냈는데 연개소문 네가 정변을 일으켜? 우리 때릴 거지. 다 알고 있어. 니네 우리가 먼저 친다? 이러고 쳐들어갑니다. 당은 솔직히 말해서 다 알고 있었겠죠. 당태종이 되게 똑똑한 인물입니다. 이세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행적을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똑똑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몰랐을 리가 없다. 다 노린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실이 뭐냐면 핑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 일으켰으니 니네 우리가 다시 도와주겠다. 연개소문 저거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잡종 아니냐. 쟤 믿지 말고 내가 일단 쟤 잡을 테니까 니네 좀 기다려. 이러고 타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군이 요동성, 백암성 등 여러 성들을 함락을 시켜요. 파죽지세입니다. 깨부수고 쭉 갑니다. 근데 이제 안시성,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가 일어난 안시성이죠. 당군을 격퇴시켜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더 다루지는 못하겠지만은 안시성 전투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아무튼 없애버립니다. 빵! 이후에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을 했으나 모두 격퇴해버리고 당태종의 눈에 화살을 쏴버려서 애꾸눈으로 만들어버리고 고구려가 승리를 합니다. 미쳤죠? 정말 미쳤습니다. 이래서 이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고 북한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 메시지 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고구려 승리의 원동력 견고한 성과 방어 체제. 이거는 굳이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산악 지형이었잖아요. 그 지형을 잘 이용해서 성을 잘 쌓았었다. 방어 체계도 잘 갖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동 지역의 철광지대에서 우수한 재련 기술을 이용하여 강력한 철제 무기 생산, 탁월한 전투 능력.
그러니까 철이 많았고 기술도 좋아서 강력한 철제 무기를 많이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싸움도 잘했다. 그래서 이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 승리의 뜻과 한계가 있어요. 자, 고구려는 수당의 침략을 격퇴하고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 시도에 맞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지켜냈다.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쳐들어온 것에 고구려가 막고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동아시아를 아직 우리 건재하다. 우리 아직 망하지 않았다. 너네랑 붙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재차 보여주면서 우리 이 고구려의 입지를 다시 확립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국력이 약화됐어요. 아니 왜냐면은 고구려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은 얘네는 무조건 여기랑 공격할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쳐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쳐들어가는 게 몇 배는 쉽습니다. 해군보다는 육군이에요. 근데 공격보다는 방어가 쉽긴 합니다. 그러다 360만 대군을 막았다는 것은 정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정말 정말 그래야 될 역사입니다. 아우 졸려 씨. 발음이 많이 꼬이는데요. 네. 뭐 오늘은 이 정도만 할 것 같고 지금 영상이 16분이 넘어가가지고 이거 업로드하는 데만 또 몇 분이 걸리겠네. 되게 졸린데요. 이 조만간에 동북공정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칼을 갈고 들고 온 이유는 뭐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칼을 간 부분이 딱히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칼을 갈고 온 이유는 정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제가 정말 메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질맛 날 때 또 끊어줘야 돼요. 아니 감질맛은 모르겠고 몰라 그냥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꼭 저한테 찾아와서 다시 물어보세요 제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